어머님, 이 연포탕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을 믿고 한 숟갈만 먹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예감에 연포탕을 그대로 들고 집을 나섰고 몇 시간 뒤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연포탕에 숨긴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0 넘은 아주머니고 평소엔 동네 아이들 봐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가끔 외부에서 강의 자리를 받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강의했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오늘은 빅데이터 활용법을 다뤘어. 사람들이 매일 쓰는 정보, 그러니까 고객들 구매 기록이나 사이트 접속 기록 같은 거 말이야.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써먹는지 가르쳐줬지. 요약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실무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려주는 강의였던 거죠.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니까 그 강의료가 생활에 꽤 보탬이 됐어요. 저희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또래들이 한 번씩 부모 속을 썩이고 사고도 치는 데 비해 우리 애는 그런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죠.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못했는데도 아들은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학교 친구가 새 운동화를 사신고 왔다며 자랑하더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아들한테 너도 새 거 사줄까 물어봤는데 그냥 신던 거 더 신어도 된다며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하면서도 든든했어요. 공부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혼자 다 알아서 했고요. 학교 마치고 오면 곧장 책상에 앉아서 그날 배운 걸 정리하곤 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보다 공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쉬엄쉬엄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재밌어서 그래요. 친구들이랑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놀아요. 조금만 더 하고 저도 나가서 놀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결국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원하던 대학에 붙었고 합격 통지서 받던 날엔 장학생으로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눈물이 핑 돌아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줬더니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믿어준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장학금 놓치지 않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대학 들어간 뒤로도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지내느라 떨어져 있었는데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주말마다 본가 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월요일엔 다시 씩씩하게 학교로 가곤 했죠. 가끔 친구들이 자취하면서 본가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다른가 싶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부모가 뭘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졸업하고는 또 알아서 좋은 직장을 구해 들어가더라고요. 합격 소식 전화로 듣던 날 아들 목소리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첫 출근 날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는데 아들이 출근하면서 엄마 덕분에 든든하게 출발한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는 어떻게 했나 물어봤더니 인턴 경험도 쌓고 선배들 도움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도움 없이 혼자 다 해내는 모습이
그저 신통방통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엔 저희한테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부모님 덕이에요. 이건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이제는 제가 좀 보태드리고 싶어요. 그 봉투 받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이만큼 잘 커져서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회사가 멀어서 따로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엄마 밥 먹고 싶은데 집에 가도 될까? 목매인 소리 같았는데 평소에도 가끔 들러서 밥 먹고 용돈 받아가곤 했으니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는 감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통화 중에 가라앉은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전화 끊고도 한참을 남편한테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별일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언제든 오라고 했죠. 주말에 들른다길래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뒀어요. 고기도 삶고 직접 담근 장이랑 김치도 꺼내놨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혹시 아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계속 쓰였어요. 남편한테도 오늘 아들 온다고 분위기 좀 봐달라고 미리 일러뒀어요. 그런데 막상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아들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보쌈만 보면 환하게 웃던 애가 별 반응이 없으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5년째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잖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여자친구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 거기까지는 놀랍지 않았는데 다음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가 생겼었어. 그때 내가 제대로 대답 못하고 시간만 끌었거든. 갑작스럽기도 했고 돈도 없고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기 죄송하기도 하고 미래가 막막해서 책임진다는 말이 쉽게 안 나왔어. 그러는 사이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나 봐. 난리가 났대.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 싫다고 했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 그동안 부모님께는 비밀로 만나왔던 거였거든. 여기까지 듣고 머리가 아득해졌는데 진짜 놀랄 일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 번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부모님 모르게 만나자고 한 거 기억나지? 그런데 얼마 전 집에 갔다가 딱 걸렸어. 동네 사람이 우리 같이 있는 거 봤다고 엄마한테 말했나 봐. 일부러 다른 동네에서 만났는데 들켜버렸어.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지금 당장 오빠 데리고 오라셔. 같이 가줄 수 있어? 다른 동네에서까지 조심하면서 만났는데도 결국 발각된 모양이에요. 게다가 여자친구가 명절에 본가 갔다가 체해서 응급실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퇴원하긴 했지만 아들이 걱정되어 간처를 찾아갔다가 이웃 눈에 띄어버린 거죠. 아들 말로는 그날 본가 근처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가려고 했는데 마침 동네 분이 산책 나왔다가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분이 여자친구 어머니랑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 다음날 바로 얘기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겁이 났지만 결혼은 하고 싶으니까 갔다는데 막상 그 집 거실에 앉으니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이 다짜고짜 이렇게 못을 박았대요. 왜 불렀는지 알지? 자네가 그동안 한 짓 때문에 부른 거야. 집 안에 오면 시집 못 보내. 겁먹은 아들 옆구리를 여자친구가 찌르면서 이랬다고 해요. 오빠, 집은 해줄 거지?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두 분 다 워낙 무서운 분들이라 따를 수밖에 없어. 난 집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고집이 세셔. 심지어 예비 사부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내가 뭘 보고 우리 딸을 보내겠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딸 가슴에 못 박은 놈인데. 집이라도 해와야 안심이 되지. 성에 좀 보여봐. 그 정도도 못하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고.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아들을 잡아먹을 듯 쳐다봤다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눈물 흘리면서 이랬대요. 정말 미안한데 집 못 구해와? 집만 해오면 결혼 허락해 주신다는 거잖아. 이것도 많이 봐주신 거야. 나도 부모님 뜻 거스를 수가 없어서. 오빠가 어떻게든 방법 좀 찾아봐. 그래서 아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원하시는지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한참 망설이다가 부담스러운 액수를 말했대요. 그 금액을 듣고 아들이 며칠 동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이 좀 있었지만 대출이 필요한 수준이었고 그것도 너무 비싸서 요즘 신혼부부들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떻겠냐고 물어봐 달라 했더니 사부인이 또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해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야. 애도 생길 텐데 작은 집에서 시작하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 이 말을 전해 듣고 아들이 완전히 패닉이 왔는데 그저 어쩌면 좋냐고만 하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정색했대요. 오빠,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 생겼을 때 망설이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헤어지자는 건 아니지만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결국 결혼을 접었다며 울더라고요. 한창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하고 저희한테 말하기 전까지 며칠을 혼자 울었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제 속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집은 해주겠다고 결혼 준비하라고 했어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요구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액수에 놀랐지만 제 딸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들이 평생 뭐 해달라 요구한 적이 없던 애였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결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모은 거 결국 자식한테 다 가는 거 아니겠어.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할 수가 없네.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자식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너무한 요구라고 생각해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결국 다 해주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다시 가서 집 해주겠다고 말하고 허락받아오라고 했는데 진짜로 결혼 승낙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날 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빚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도 데리고 왔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 집안이 돈만 밝히는 것 같아서 곱게 안 보였는데 아들이 이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대출받아서 집 해주고 결혼시키겠다고 했어요. 일단 상견례부터 해보고 정하기로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은데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빠랑 결혼 못할 뻔했는데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시부모님 은혜만큼 오빠 아끼고
손주도 꼭 안겨드릴게요. 행복하게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너무 염치 없다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일단 상견례부터 잡고 보자고 했죠. 그날 밤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대출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또 빚을 지는 게 막막하긴 했지만 자식 일이라 그런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며칠 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고 한도를 확인한 다음 사돈댁에 연락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막상 상견례 자리에 가보니 예비 사돈 분위기가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거예요. 사부인이 제 손이랑 남편 손을 번갈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 게 걱정돼서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들인 줄 몰랐네요. 정말 안심이 돼요. 우리 딸 보내도 걱정 없겠어요. 집을 해줘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 한마디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예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집 한 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건 딸을 거래하듯 다루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속으로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아들이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니 적당히 맞춰주고 넘어갔어요.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에도 사돈댁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계속 들어왔어요. 혼수 비용을 부담해달라거나 신혼여행지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달라거나 하는 시기였죠. 한 번은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며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결혼식 앞두고 괜히 분란 만들었다가 아들이랑 며느리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그랬죠. 그렇게 한 발씩 양보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마쳤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난히 끝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 둘이 큰 빚을 지면서 집을 해줬고 아들은 그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둘 사이는 꽤 좋아 보였어요. 신혼부부답게 알콩달콩 지내는 듯 했는데 며느리는 결혼 후로 저희 집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처음에 잘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트러블이 좀 있긴 했어도 가족이 됐으니 딸처럼 지내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듯 했어요. 늘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식사 초대를 해도 일이 바쁘다며 핑계를 대거나 시간을 맞춰도 식사만 하고 곧장 일어나곤 했어요. 저랑 둘이 차 한 잔 나눠 마실 시간조차 만들어주지 않는 게 처음엔 그저 성격 차이려나 했는데 갈수록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요즘 세대가 다 그렇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명절에 음식 한 가지만 해서 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빈손으로 오더니 당일치기로 점심만 먹고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별말 안 하고 지냈죠. 대출 갚으면서 살던 무렵 남편은 강의 횟수를 더 늘렸고 저도 아이 돌보는 일을 더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 허리띠 졸라매며 사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버틸만 했어요. 가끔 남편이 피곤해 보일 때마다 그만 좀 쉬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 집 대출 빨리 갚아야 한다며 강의 자리 들어오면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남편이 지방 어느 대학 출강을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별 걱정 없이 보냈는데 다음날 돌아온다던 사람이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 늦게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점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은 사람이 글쎄 병원 간호사였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남편분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병원 위치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도착해서도 충격이 너무 커서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어요. 응급실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 있었던 것도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보고 한번 쓰러졌다가 깨어보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옆에 있더라고요.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이렇게 다그쳤어요. 사고 났다는 거 알고 있어. 아빠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아직도 못 일어났대? 내가 다시 가봐야겠다. 일어나려는 저를 아들이 붙잡았어요. 엄마 원래도 몸 약하잖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계속 눕히려는 아들을 밀어내며 제가 쏘아붙였어요. 나 멀쩡하니까 비켜. 지금 나보다 아빠 걱정이 먼저잖아. 뭐 하는 거야?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갔어요. 남편 상태를 보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표정이 굳더라고요. 온갖 기계와 줄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그 손을 잡고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면서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다독여줬는데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간병하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막았어요. 자기들이 연차 써서라도 간병하겠다며 자꾸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저까지 쓰러질까봐 걱정된다고요. 그 말이 맞기는 했어요. 간호사가 건장한 남자 둘을 데려와서 보호자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알려준 소식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죠. 피해자분 가족 되시죠? 사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가해 차량이 도통 안 잡히네요. 어쩌면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였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가족, 지인, 이웃 모두가 위로하러 와주셨지만 남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범인은 안 잡히니 다들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병간호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뵀던 담당 형사입니다. 뺑소니 용의자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해 있다가 외투를 챙겨 경찰서로 달려갔죠. 도착하니 형사가 맞이해줬고 용의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숨을 가다듬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아저씨였어요. 병문안도 오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던 분이었죠. 명절이면 떡이라도 나눠 먹고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안부도 묻던 사이였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코앞에 용의자로 앉아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를 보자마자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말을 더듬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말에 화가 폭발해서 정신없이 쏘아붙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병문안까지 왔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소리치다가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아저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날 운전하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뭔가 튀어나왔어요. 피할 틈도 없이 부딪혔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신고도 못한 채 도망쳐 버렸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도 못 잤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지내온 사실만큼은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따져 물었죠. 그럼 왜 이제야 말해요? 진작 말할 기회 많았잖아요. 병문안 와서 가식 떨지 말고 그때 말했어야죠.
아저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끝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형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일단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떴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다리가 풀려서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이 그동안 우리 앞에서 보였던 모든 위로와 걱정이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한테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병원으로 갔어요.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그래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듣고 눈을 뜰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손을 잡고 말했죠. 여보, 중요한 소식이 있어. 당신 이렇게 만든 그 사람 드디어 잡혔어. 옆 동네 아저씨였대. 내가 가서 직접 봤어.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이라니 소름 끼치더라. 손은 따뜻한데 눈을 못 뜨는 모습이 너무 슬퍼서 저도 모르게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도와준다고 찾아왔던 게 다 죄책감 덜려고 한 거였잖아.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얼른 일어나서 같이 따지러 가자. 당신이 깨어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였어요. 그래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들 온대. 회사 잘 다니고 있다더라. 우리 아들 정말 든든하지 않아.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했잖아.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어나봐.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놨던 것 같아요. 손주 얘기, 동네 소식, 며느리가 요즘 자주 들른다는 얘기까지 다 풀어놓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한참을 남편 곁에 있다가 깜빡 졸았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 간호사가 깨우더라고요. 좀 쉬셔야 한다고, 이러다 쓰러진다고요. 바람 좀 쐬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침대 주위에 의료진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황급히 다가가니 의사가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믿기지 않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의사랑 간호사가 몇 번이나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려 했는데도 저는 자꾸 남편 손을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데 이게 끝이라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함께 슬퍼해 주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화장하던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금 나오면 그것도 좀 나눠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손을 흔들면서 말리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진짜 그럴 필요 없어. 그동안 고생한 만큼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녀. 왜 그걸 다 나눠주려고 해? 우리는 집 받은 걸로 충분해.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아들이 고마웠어요. 장례 치르고 유품 정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무렵 며느리가 자주 들러서 살갑게 챙겨주더라고요. 평소엔 시댁이 불편하다며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고 전화해도 5분을 못 넘기던 애가요. 본인 집에는 발도 못 들이게 했는데 갑자기 잘해주니 솔직히 고맙고 든든했어요. 사람이 변했나 싶었죠. 한 번은 며느리가 반찬까지 만들어 와서 어머님 입맛 없으실 때 드시라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속으로 진작 이렇게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도 이상한 낌새가 있긴 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차 마시다가 무심한 척 보험금 얘기를 슬쩍 꺼냈거든요. 어머님, 보험금 처리는 다 끝나셨어요? 그런 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신경 써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보험금이 5억이 들어오고 나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한숨 돌리던 게 기억나는데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모습도 떠올라요. 당시엔 그냥 위로하는 거구나 싶어 넘겼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다 계산이 들어간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며느리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한참 청소하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둘이 외식이나 할까 싶었어요. 평소 깐깐하던 애가 받아줄까 싶어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물어봤죠. 같이 나가서 먹지 않겠냐고 했더니 의외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나가서 식당에 앉아 음식 나오길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평소엔 저랑 단둘이 있으면 어색해서 말도 잘 안 섞던 애가 그날은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웃는 모습이 의외로 편해 보였어요. 좀 어색하고 민망해서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었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웃긴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었어요. 진짜 웃기죠? 요즘 다들 이거 따라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나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그때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슬쩍 보인 내용이 영 좋지 않았어요. 야, 너 아직도 시부모 앞에서 착한 척하고 있냐? 그러다 진짜 뭐 떨어지긴 하냐? 며느리는 얼른 휴대폰을 가져갔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들러붙어서 비위를 맞췄나 싶더라고요. 따로 말은 안 하고 모른 척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날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결론도 못 내고 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문자 내용이 떠올라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아들한테 당장 말해버릴까 싶었다가도 괜히 둘 사이 틈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을 그냥 속으로만 끙끙댔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집에 있지? 오늘 복날이잖아. 와이프가 엄마 주려고 음식 준비했거든. 우리 퇴근하면서 들고 갈 건데 그때 가도 되지? 저녁에 오라고 했더니 저녁도 거르고 기다린 끝에 아들이 큰 냄비를 들고 왔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게 연포탕이었나 봐요. 그런데 며느리가 안 보이길래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와이프는 장 보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걸린대. 엄마 기다릴까봐 내가 먼저 왔어. 이거 엄마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해서 기운 차리시라고 끓여온 거야.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며 뭘 하던 아들이 신나서 계속 떠들었어요. 와이프가 먼저 그러더라고. 엄마 걱정된다고 연포탕이라도 끓여드리자고. 내가 바쁘니까 가게에서 사오라고 했고 집에서 낙지랑 다른 재료 더 넣고 끓여만 온 거야.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들 결혼하고 며느리랑 사이가 어색해서 친해지려고 제가 직접 끓인 음식을 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펄쩍 뛰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밖에서 끓인 건 잘 안 먹어요. 위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서 가져간 음식을 다시 돌려주던 애였는데 이번엔 자기가 직접 끓여왔다니 뭔가 묘했어요. 그래도 아들한테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해맑게 이러더라고요.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이거 꼭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냄비를 받아들긴 했는데 영 미심쩍어서 바로 먹지는 않았어요. 뚜껑 열어보니 국물색이 평소보다 탁하고 냄새도 좀 이상했어요. 낙지 비린내인지 다른 건지 분간이 안 됐죠. 숟가락으로 살짝 떠서 냄새만 맡아봤는데도 뭔가 알 듯 말 듯 거슬리는 냄새가 코끝에 남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입에 넣고 봤을 텐데 그 며칠 사이 쌓인 의심 때문인지 도무지 숟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아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연락해서 미안한데 실수한 부분 빨리 고쳐달래요. 통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끊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회사 좀 가봐야겠어. 일하다 실수한 것 같아. 연포탕은 천천히 데워서 드세요. 와이프한테는 엄마가 잘 드셨다고 전할게. 서둘러 나가는 아들에게 걱정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그 냄비를 두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며느리 정성이라 여기고 한 숟갈이라도 떠먹었을 텐데 그날은 도무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 끓인 음식이라며 챙겨주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게다가 그 며칠 전 식당에서 봤던 문자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콩고물이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문득 사부인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쯤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사셨거든요. 사부인이 음식도 좋아하시고 며느리가 끓인 거라고 하면 분명 반가워하실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땐 별다른 계산 없이 그냥 깨름칙해서 못 먹는 음식을 버리기는 아까우니 누구라도 드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외투를 챙겨 입고 직접 그 연포탕을 들고 사부인 댁으로 갔어요. 문 두드리니 사부인이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부인이 웬일이세요? 마침 남편은 친구들이랑 삼계탕 먹으러 나가고 저 혼자 있었어요. 빌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복도 등도 깜빡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아파트랑 비교하면 확실히 손볼 곳이 많은 집이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는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끓여온 연포탕인데 양이 많아서 나눠드리려고 왔다고 했죠. 사부인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러셨어요. 우리 딸이 그래도 음식은 좀 해요. 사부인께도 신경 쓴다니 다행이네요. 마침 입맛도 없었는데 잘 됐다. 바로 데워서 드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차 한 잔 마시고 일어났어요. 사부인이 부엌에서 냄비를 데우는 동안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닌다는 얘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자주 못 본다는 서운함 같은 걸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맞장구 쳐드리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사부인이 그릇 싹싹 비우는 걸 보고 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평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다급한 게 느껴졌어요. 엄마, 장모님이 며칠째 기침이 안 멎으시더니 갑자기 피가 섞여 나왔대. 미열도 계속 있으시고 식은땀도 많이 흘리신다는데 와이프가 지금 병원 데려가서 검사받고 있어. 들어보니 결핵이었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투로 덧붙였어요. 엄마, 결핵은 옮을 수도 있다니까 엄마도 조심해. 옮으면 큰일 나. 그 말을 듣고 저는 걱정 말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짧게 답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안심하는 듯 하더니 사부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기침이 며칠째 안 떨어지고 객혈까지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고생하신다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져다 준 음식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어디서 옮으셨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사부인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며느리한테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며칠 전에 사부인이랑 연포탕 먹었는데 거기는 괜찮으신지 전화해봐. 며느리가 그 말을 아들한테 그대로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문자 받던 일, 직접 끓인 음식 거절당했던 일, 이번엔 연포탕 국물이 이상했던 거, 그래서 제가 안 먹고 사부인께 드렸던 거, 그러다 사부인이 결핵에 걸려 쓰러지신 것까지 전부요. 사실 처음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이미 사부인이 그렇게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은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한참 멍해 있다가 급하게 말을 쏟아냈어요. 와이프가 직접 끓였다고 했고 엄마한테 꼭 드려야 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했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드리라고 한 거지. 근데 이상한 거 맞는 것 같아. 와이프가 엄마를 노린 거야. 난 진짜 몰랐어. 와이프가 준 거니까 의심도 안 했지. 며느리랑 결혼 못하면 죽겠다고 통곡하던 애였으니 처음부터 의심할 생각조차 없었나 봐요. 그러다 아들이 뭔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말했어요. 아, 맞다. 며칠 전에 분리수거 대신 해주다가 좀 이상한 걸 봤거든. 쓰레기 봉투 사이에 작은 밀폐 용기가 깨져 있었는데 안에 뭔가 누런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어. 처음엔 무슨 약병인가 했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헉소리가 나왔어요. 그게 그냥 우연히 어디서 주워온 물건인 줄 알았다는 아들 말을 들으니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국물이 이상했던 게 다시 떠올랐죠. 역시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그렇게 짐작했어요. 이상해서 그냥 넘겼는데 엄마 얘기 들으니까 알겠다. 그걸로 연포탕에 뭘 넣은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할게. 몇 분 뒤 다시 전화가 왔는데 뜻밖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인터넷 계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대요. 요즘 부부들이 공과금이나 일처리 때문에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아이디로 들어가 봤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검색 기록도 보고 와이프 자는 동안 카톡도 몰래 봤어. 그러다 알아낸 게 와이프 고등학교 동창 중에 결핵 투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동창이랑 나눈 대화에서 와이프가 자꾸 가래나 객담 검사 얘기를 캐묻고 그걸 좀 받아올 수 있냐고 부탁한 흔적까지 있었어. 동창이 처음엔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냥 연구 자료로 쓴다고 둘러대니까 별 생각 없이 보내준 것 같아. 이걸로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확실해졌어요. 몸이 약한 저를 일부러 그 병에 걸리게 하려고 지인을 속여서까지 그걸 손에 넣은 거였죠. 증거 사진도 다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카톡 대화 캡처, 검색 기록, 캡처까지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손이 다 떨렸어요. 평소 그렇게 살갑게 굴던 애가 뒤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 감기 한번 걸려도 크게 앓는 편이라 마스크도 잘 챙기고 사람 많은 곳도 피해 다니는 저인데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그 병에 걸리게 해서 영영 보내버리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결국 돈이었어요. 평소 가식적으로 잘해줬던 게 들통난 그 문자에서도 콩고물 얘기를 했으니까요. 돈 말고는 이유가 없었죠. 고작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꾸민 게 절대 용서가 안 됐어요. 아들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말했어요.
증거 다 모아서 고소하자. 지금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가야 해.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같이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후기 좋은 곳 몇 군데를 골라서 전화로 상담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중 가장 빨리 만나줄 수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자초지종 설명하고 며느리를 상해미수죄로 고소했죠. 결핵균이 묻은 가래를 음식에 섞은 것만으로 상해미수가 성립하나 싶었는데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법적으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일인지 반신반의했는데 변호사가 차근차근 짚어주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외상뿐 아니라 질병 전염이나 악화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해 미수죄 고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 말 듣고 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그래, 깔끔하게 끝내자. 연세 드신 분한테, 그것도 자기 친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절대 선처 안 해. 너도 봐줄 생각 마. 아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또 솔깃한 정보를 줬어요. 피해자분이 연세도 있으신데 의도적으로 결핵균을 노출시킨 거라면 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부인 쪽 입원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테니 그쪽도 고소에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거기다가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보험금이나 재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런 대화를 캡처해 둔 게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보험금 처리됐냐고 물었던 그 차 마시던 날을 떠올렸어요. 캡처해 둔 건 없었지만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변호사한테 전했고 변호사는 그것도 정황 증거로 쓸 수 있겠다며 메모를 해두더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가 그날부터 이미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렇게 더 확실한 방법까지 알아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아들이랑 둘이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정을 줬던 시간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믿고 결혼시켜준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아들을 보자마자 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좀 괜찮아져서 연락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님도 오셨네요.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하신 거 들으셨어요? 아들한테 인상 쓰던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착한 척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위로하는 척 말을 건넸어요. 내가 끓인 연포탕이 그렇게 좋다기에 너희 어머니께도 좀 드렸어. 몸은 좀 어떠시대? 그 말에 며느리가 뭐라고요? 소리치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거기서 한마디 더 얹었죠. 내 생각해서 끓이느라 힘들었겠다. 그 안에 뭐 넣었는지도 다 아는데 정성이 대단하더라.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모를 줄 알았냐고 다그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콧대 높던 애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죄책감 같은 게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한마디 더 했어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조사받을 때도 그때처럼 성의껏 해. 너희 어머니 입원 기록까지 다 나올 텐데 그럼 죄는 더 무거워질 거야. 며느리가 그제야 펑펑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빌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 다리까지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손을 떼어내고 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걸 억지로 밀어내면서 말했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듯 계속 변명만 늘어났는데 더는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집 우리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야. 사실상 내 집이지. 나가. 어차피 이혼당할 텐데 여기 있을 자격도 없잖아. 이혼까지 단언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도 같이 며느리를 밀어내며 말했거든요. 당장 나가. 이혼할 거고 재산분할 때 이 집은 꼭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둘이 힘을 합쳐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한동안 며느리가 밖에서 울었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시간이 지나 고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변호사한테 물었더니 상해 미수죄가 인정됐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부인 입원 기록 덕분에 죄가 가중됐다고 했어요. 그 소식 듣고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경찰 조사 때 며느리가 이렇게 자백했대요. 아버님 유산이 어머님께 있는데 남편이 그냥 어머님 쓰시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험금이 욕심나서 그런 짓을 벌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은 완전히 정이 떨어졌는지 곧장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경찰 조사에 이혼까지 겹쳤으니 그쪽 집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사부인이 며칠 동안 전화를 계속했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결국 다른 번호로 걸어와서 받았더니 사부인 목소리였어요.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끝까지 통화를 이어가더라고요. 미안해요, 사부인.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너무 곱게만 키웠나 봐요. 이런 짓 꾸미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많이 뉘우치고 있으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전화기 너머로 사부인도 같이 울먹이면서 빌었어요. 직접 찾아오지도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매달리는데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목숨이 위험할 뻔했는데 그 정도 사과로 끝낼 수는 없었죠.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그쪽에서 몇 번이나 다시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전부 받지 않았어요. 한참 지나 사부인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는 직접 동네까지 찾아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비실에서 막아줘서 다행히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며느리 쪽에서는 계속 합의를 시도했던 모양이에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는데 저랑 아들 둘 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으로 무마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재판부도 며느리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연세 많은 고령자라 위험성이 더 컸다는 점을 인정해서 죄를 가중했어요. 결국 며느리는 상해 미수죄로 벌금을 물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물게 됐어요. 집 계약할 때 사돈 측에서 책임 운운하길래 공동 명의로 했지만 실제론 저희 부부 대출로 산 집이었잖아요. 변호사가 이 부분을 재판부에 꼼꼼히 설명해줬고 대출 상환 내역이랑 계약서까지 다 제출했어요. 다행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집은 아들 명의로 정리됐어요. 기여도를 따져보니 며느리한텐 소유권 주장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아들이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벌금이랑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컸는데 본인도 부모도 그만한 돈이 없었나 봐요. 그쪽 빌라까지 처분해야 하나 어쩌나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전화로 다 얘기해줬어요. 걔가 돈 없다고 하소연하더라고.
자기 부모도 못 낸다고 봐달라고 불쌍한 척 하던데 그냥 분할로 내라고 하고 끊었어. 그 말 듣고 잘했다고 했죠. 처음부터 돈, 집부터 따지는 집안이라는 거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가진 것 없는 집안일수록 더 돈을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견례 때 예단 얘기 꺼내던 그 모습부터 이미 다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아들 마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던 게 아직도 후회로 남아요. 얼마 전 아들이랑 밥 먹다가 또 그쪽 소식을 들었어요. 황당한 얘기였죠. 전 와이프가 또 전화와서 받았는데 벌금은 겨우 냈고 위자료는 나눠서 내고 있대. 나한테 아직 미련 있는지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 그래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딱 잘랐어. 정 떨어진 지가 언젠데. 이 말 듣고 우리 아들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졌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들 집에 들러서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차라리 이렇게 둘이 단출하게 사는 게 더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늘 어딘가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아들이 주말마다 본가에 들러서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같이 영화도 보러 가요. 결혼하기 전처럼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한 번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 연포탕 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쳐. 엄마가 그날 그거 안 먹고 장모님한테 갖다 드린 게 진짜 천운이었던 것 같아. 만약 엄마가 그냥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안 놓여서 사부인한테 가져다 드린 게 결국 저를 구한 셈이 됐으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작은 직감이 큰일을 막아주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사부인은 다행히 보름 정도 입원한 끝에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만큼 빨리 회복하신 게 천운이었죠. 만약 사부인 건강이 더 안 좋아졌더라면 며느리가 받았을 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을 거예요. 변호사도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사부인이 크게 잘못됐더라면 죄질이 훨씬 무거워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며느리가 그런 결과까지 가늠하지 않고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치가 떨렸어요. 사돈댁에서도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들었어요. 사부인이 한창 입원 중에 딸이 한 짓을 알게 됐으니 그 충격이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기 몸으로 직접 그 일을 겪었으니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아들 말로는 사부인이 퇴원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딸한테 다시 전화해서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소리치는 거였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애초에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짓을 꾸민 사람인데 그 칼끝이 결국 자기 어머니를 향했다고 해서 안타깝게 볼 수는 없었거든요. 누구를 노렸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니까요. 사부인도 그 일 이후로는 다신 안 보고 지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칠 뻔하면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다행히 얼마 안 가서 사부인네가 그 동네를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가끔 그 일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날 깨름칙한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등에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의심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식이 무조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사돈될 집안이 돈만 밝히거나 사람 됨됨이가 글러먹은 것 같으면
일찌감치 끊어내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큰일 치를 수 있으니까요. 제 전 며느리네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절대 결혼시키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